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 후보를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조기 지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기준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며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시설공사 지출을 비판하며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휴전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의 푸틴과 영토 할애 합의 강요 가능성을 우려하자 트럼프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국내 거래소에서 640만 원을 돌파하며 4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자금이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넘게 유입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등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2주 내 신고가 경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심이 또 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형주 위주의 투심이 살아나는 것이 이제는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2% 반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가 더 내려갈지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빅컷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이제 조기에 지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로벌 이슈와 국내 증시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55조나 되는 대기 자금 언젠가 폭발하겠네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조금 묘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거래 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155조나 쌓여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금액을 보니까요. 10조 원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대금들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론입니다.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나오면서 연말 세금 회피 매물을 우려해 투자자들의 매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직전주 대비 20% 이상 줄었고 올해 연평균치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 김종민 수석연구위원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관망세가 풀리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쌓인 대기 자금 언제 다시 시장으로 유입이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업종으로 먼저 기회가 올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증권주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업종이 먼저 들어올지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증권주 전망도 좋게 보고 있고요. 대기 자금이 본격 유입되려면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먼저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나 최소한 현행 50억 원 유지가 확정돼야 연말 매물 우려가 좋고 투자 심리가 회복됩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정책이 완화되거나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는 것도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관세 영향이 적고 이익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유리한데요.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기존 주도주 비중을 유지하면서 소외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며 조선기계 HBM 업종이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관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업종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회복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폭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신사업에서 차별화되거나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이 없는 회사는 과거 배당 정책만이 유일한 투자 포인트라며 안정적인 배당 이력과 신규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기자금은 정책 대외 변수 해소 시 움직이며 증권주는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관망세인 자세를 깨고 대기 자금을 움직이게 하려면 정책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이슈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대외 변수까지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열리게 된다면 다시금 좀 시장은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해석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알트코인판 강남 재개발급이네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리플에 관련해서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또 높아지면서 암호화폐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신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흐름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약세와 유동성 확대 신호를 주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이미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와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졌는데 가격이 움직이긴 해도 단기 폭발력은 좀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에는 개별 호재가 겹쳤습니다. 이더리움은 현물 ETF에 하루 만에 10억 달러 넘게 유입됐고 리플은 SEC 소송 종결의 은행 인가 가능성까지 언급됐죠. 또 체인링크, 솔라나 등 기술 확장 기대가 큽니다. 세 번째는 자금 순환 구조입니다. 먼저 오른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에 수익률 극대화 자금이 몰리는 로테이션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은 서울 한복판 초고가 아파트처럼 이미 안정적이어서 단기 급등은 어렵고 알트코인은 재개발 유망 지역처럼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돈이 몰리면 상승률이 두 배, 세 배로 됩니다. 이번 장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이미 비트코인은 지금 초고가 아파트처럼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좀 단기 급등이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해도 상승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리플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브리핑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SEC 소송이 또 종결이 됐고요. 관련해서 기술 파트너 인수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 요즘에 이 제도권의 인프라로서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리플은 지금 규제 리스크 해소, 제도권 연결 강화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소송 종결로 미국 내 금융업 진출 제도적 장벽이 비교적 낮아졌고요. 은행 인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인터맥스 인수는 전통금융이 블록체인 송금을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는 대표 사례이고 리플 네트워크의 상업적 신뢰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리플이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배, SEC 권한 남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국제 규제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 행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르려는 수독적 플레이어가 아니라 시장 규칙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리플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실사용 기반 코인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형 코인은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수요 기반을 강화해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 내에서도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 아니라 요즘 알트코인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도권 편입형 이 코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트코인 안에서도 중심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LB 투자자들 현금으로 주세요 모두 온이라는 고민입니다. 이 댓글에서 봤을 때 HLB 요즘 또 이슈가 있었죠. 전환사채 투자자 61%가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전환보다는 현금으로 상환을 해달라라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먼저 전환사채, 흔히 시비라고 부르는 건 채권과 주식 전환권, 이 상품을 합쳐진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가 전환가보다 낮으면요, 주식으로 바꿔도 손해라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걸 택합니다. 이번 HLB는 12전환가 한 주당 55,769원인데 현재 주가는 4만 원 초반대입니다. 전환하면 원금 대비 약 1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61%가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풋옵션을 행사한 겁니다. 이 풋옵션은 쉽게 말해서 원래 만기보다 빨리 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의 권리입니다. 또 12계약에서 정해진 행사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이었던 거죠. 문제는 회사 재무 여력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373억 원이라 상환 후 유동성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간암 신약, FDA 승인 보류, 좌회사 합병 무산 등 악재로 주가 회복 기대가 낮아진 것도 투자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전환권 아무래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금 한 주가 5만 원이 넘는 돈인데 지금의 주가는 4만 원대 초반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현금으로 달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HLB 측에서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의 내용일까요? 네, 그 입장은 회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풋옵션 상환과 무관하게 필요한 자금과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유튜버 커뮤니티에 퍼진 시비 폭탄설도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유동성 문제로 신약 개발이 지연되는 일은 없고 빠른 승인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환 재원 확보 방식이 안정적인지, 보유 현금 외에 회사채 차환 신규 투자 유치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 개발 일정이 차질 없는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FDA 승인 보류 상태에서 재심사나 추가 임상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와 신약 승인에 성공하면 주가와 신뢰 회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승인 지역이 이어질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네, HLB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상환에 대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약 승인에 대해서 속도에 또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계속해서 주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내년에 보유세는 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시 가격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글라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고비 가격을 낮춘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로드맵이 다시 가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조치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시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집값을 뜻합니다. 이 금액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실화율은 이 공시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70%라면 시세 10억 원짜리의 집의 공시 가격은 7억 원인 셈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요. 국토부는 이번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다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2026년부터 적용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세운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과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69%로 묶어두는 방안을 모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보유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세금과 집값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도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집값이 다시금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집값에 대한 안정뿐만이 아니라 세수 확대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실제 의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도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집값 흐름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6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을 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4%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 그리고 지방의 초고가 주택까지 풍선효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습니다. 3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세금을 늘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고요. 여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효과가 약해지기 전에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고 또 집값을 안정시키면서도 세수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상폭과 속도를 어디에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네, 보유세도 올리고 세수도 좀 확보하려는 전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실화율을 올리게 된다면 얼마나 올리게 될지도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시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화율이 오르게 된다면 세금은 또 얼마나 늘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 용산구 한남더일 전용의 233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현실화율 69%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약 5,940만 원입니다. 만약 이걸 90%로 올리게 된다면 8,730만 원으로 한 올해보다 약 47%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13제곱미터도 비슷합니다. 올해 보유세가 2,840만 원인데 현실화율을 90%로 적용하면 4,160만 원, 즉 1,300만 원 이상이나 오르게 됩니다. 강남 3구의 다른 고가 아파트들도 40에서 50%가량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실화율이 오르면 세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택지비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까지 겹치게 된다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90%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자는 완화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오는 10월 이후에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현실화율이 오르게 된다면 많게는 40에서 50%가량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를 늦추자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보도 단독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없는 스마트 글래스를 이르면 내년 말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메타가 사실상 장악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드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어떤 제품일까요? 네, 일단 삼성은 내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해서 자체 브랜드인 스마트 글라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메타의 레이밴 메타처럼 디스플레이 없이 스피커와 마이크, 카메라 기능에 집중을 했는데요. AR 화면을 띄우는 구글 협업 모델과는 완전히 별개로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착용형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야와 청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고요. AI 비서와 결합을 한다면 활용 범위가 더 크게 넓어집니다.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올해 약 2,500억 달러 규모인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2032년에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 같은 기존 제품과의 연결성을 활용해서 차별화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메타와 애플, 샤오미 등처럼 이렇게 경쟁사들도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독자 라인업을 갖추는 게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폰에 있는 좀 차세대 기기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미래 먹거리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테슬라 이어서 애플까지도 수주 소식이 전해드렸었죠.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게 된 겁니다. JP모건은 이 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망일까요? 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이 좀 처음으로 애플 이미지 센서 공급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은 일본 소니 제품만을 써왔는데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삼성 이미지 센서의 웨이퍼당 평균 판매 단가가 약 7,000달러로 소니보다 높습니다.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027년에는 관련 매출이 약 1조 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삼성의 나노프리즘 기술도 강점입니다. 센서 크기를 0.56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이면서도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카메라 두께 문제와 화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갤럭시뿐만 아니라 샤오미, 오포, 비보처럼 글로벌 고객사가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는 애플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애플 물량 일부만 확보를 해도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에서 4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처럼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여지도 큰 상황입니다. 네,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글로벌 고객사가 더욱더 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 전략 중에 또 하나가 M&A뿐만이 아니라 투자 행보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를 더 겨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M&A와 벤처 투자에 약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670억 원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5월에는 독일 냉난방 공조업체 플렉트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7월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를 품었습니다. 벤처 투자로는 이스라엘 테라마운트에 69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AI와 메디테크, 로봇, 전장, 핀테크 등 이렇게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이후 8년 만에 이 대형 M&A 드라이브의 속도가 붙게 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 글라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M&A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주가 흐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1위인 노보노디스크와 2위 일라이릴리가 한국에서도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일라이릴리의 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가격을 더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위고비 가격 인하는 저용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모든 용량이 펜당 약 37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용량별로 가격을 달리 받겠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0.25mg 용량은 최대 40%까지 내리면서 20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0.5mg과 1mg 용량도 20에서 30%가량 인하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운자로의 시장 용량인 28만 원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출시되는 마운자로를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 모두 초반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까지 두 가지 제품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효과만 좀 살펴본다면 마운자로가 조금 앞선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이렇게 두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LP-1만 자극하는 위고비보다는 체중 감소폭이 훨씬 큰 편인데요. 임상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운자로는 72주 투여 시 최대 22.5% 감량을 할 수가 있었고 위고비는 68주 투여 시 14.9% 감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약 모두 이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 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관 증상이 흔하고요.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드물게는 장폐색 가능성까지도 보고가 됐습니다. 위고비 복용 환자의 30에서 40%가 위장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운자로도 비슷하지만 복용 중단율은 위고비보다는 낮았습니다. 결국에 어떤 약이 맞을지는 환자 상태와 또 기저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 상담 후에 복용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제이니만큼 좀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아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어떤 경쟁 구도를 또 가지게 될까요? 네,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약 2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가 비급여 치료제 수용도도 높기 때문에 초기 확산이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마운자로가 점유율 57%로 위고비를 추월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약 4조 7천억 원으로 위고비보다 많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일라이릴리는 유통망과 영업 인력을 확충했고요. 또 노보노디스크는 공동 판촉 등을 검토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한국에서의 성과가 향후 아시아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1위와 2위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에 다음 주에 또 앞둔다고 하고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가격이 지금 최대 40% 낮춘 상황이니까요. 이 점 잘 따져 보시면서 앞으로의 가격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 후보를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조기 지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기준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며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시설 공사 지출을 비판하며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휴전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영토 아래 강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국내 거래소에서 640만 원을 돌파하며 4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자금이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넘게 유입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등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2주 내 신고가 경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순 관세 수입이 276억 7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0억 달러 이상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재정 수지는 2,9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누정 재정 적자는 1조 6,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확대됐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는 투심이 좀 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는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0.1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또한 좋았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좋았습니다. 1.04%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심이 역시나 살아난 모습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까지 투심이 살아나면서 러셀 2000 지수 또한 2%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투심은 살아난 모습이었지만 지금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내리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69% 하락가면서 4.2%대에서 마감된 모습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0.9%,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또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소부장단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0.7% 하락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늘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은 살아난 모습이었지만 보시면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상승분이 많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투심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좀 더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클이 더 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0.86%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1.2%, 마이크로소프트도 1.64%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애플은 1.6%로 좀 상승하면서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애플은 연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MD는 5% 강한 반등 흐름을 가졌는데요.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호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수출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지만 이 안에서 빅테크 랠리보다는 소부장단에서의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 쪽으로도 오늘 1% 넘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과 메타는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1.4% 오늘 강한 흐름 가졌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월마트 2% 빠졌고요. 코스트코도 1% 좀 빠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유가 관련된 에너지단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1%, 0.9%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동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코어 위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부터 볼까요? 네, 애플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램프 로봇입니다. 손을 갖다 대면 손 동작에 따라서 램프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책을 갖다 대면 책에서 바로 불빛을 비추는 등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에서 이러한 이슈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형의 동반자라는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의 전략을 더 활용해서 신개념의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형의 동반자인데요. 모습은 아이패드인 모습이고요. 움직이는 팔을 장착한 형태라고 합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방을 회전하면서 시선을 맞추기도 하고요. 여러 명이 대화를 할 때 스스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의 대화도 가능한 로봇이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로봇, 시각형의 인공지능 시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메모지라든지 로고 같은 표정이라든지 성격을 가진 캐릭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행 계획이나 업무 일정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서 사람처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은요, 스마트워치라든지 애플카를 개발한 총괄이었다고 합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라든지 이 인간형 로봇을 다른 형태로 또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체제도 중요하겠죠. 운영체제를 보니까 카리스매틱이라는 운영체제인데요. 여러 사용자들이 인식을 해서 시계라든지 위젯에 대해서 맞춤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얼굴을 스캔해서 개개인에 맞는 화면 구성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팅쿠 CEO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AI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애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향후 이 제품 라인을 계속해서 놀라운 혁신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동반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봇 안에서의 출시, 이 안에서의 로봇이 얼마나 더 동반자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실적 모멘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 간밤에 1.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제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1,000곳에서 2,300곳으로 늘리게 되는 겁니다. 배송비 정책도 보니까요. 지금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을 내비치면서 가입자를 락인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라임 회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송 품목도 늘렸습니다. 유제품과 육류, 해산물, 그리고 빵류 같이 이렇게 쉽게 상할 수 있는 제품들도 빠르게 발송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더욱더 살아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아마존인 만큼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배달 업계 전반적으로 좀 파장이 더 많이 엮이게 됐는데요. 경쟁사들이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인스타카드 같은 경우에 장중에 10% 넘게 하락했고요. 도어대시 같은 이 배달 플랫폼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거 같은 대형 마트도 4%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마존이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는 이슈가 전반적으로 경쟁사에게는 좀 투심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슈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아마존의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인공지능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뉴욕타임즈와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은요, 대형 언어 모델 훈련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대형 언론사와 생성형 AI 간의 최초의 공식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이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주가가 아무래도 배달에 대한 서비스가 더 늘어난 만큼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급증을 했는데 적자는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일단 매출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12억 1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는데요. EPS라든지 손실 부분에서 좋지 못했습니다. EPS가 0.60달러가 손실이 나왔고요. 순손실도 2억 9,050만 달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의 손실폭이 더 많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AI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부분에서는 매출이 급등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투심이 계속해서는 어느 정도는 견조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매출은 그래도 전망치를 좀 올린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12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회사에서는 12억 6천만 달러 그리고 13억 달러까지 내일 비치면서 더 좋은 매출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위브가 지금 큰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컴퓨터 인프라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매출을 잘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안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하반기의 전망은 예상치보다 높게 잡았으니까 이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손실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컸고요. EPS 또한 좀 낮게 나오면서 투심이 크게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도 20% 급락을 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코어위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락업 해제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일 락업 해제의 날이니까 내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사실화가 됐다라고도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만큼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정상회담이 이제 곧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이제는 조기 지명할 수 있다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빨리 발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연준을 조금 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후보군이 3명에서 4명으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어떠한 인물이 최종 의장으로 결정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조금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케빈 헤셋 경제 고문뿐만이 아니라 케빈 워시 전 이사도 후보군에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임 의장에 대한 물색 작업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11명 정도로 지금 추려진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안에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컷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의장을 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후임 의장은 그림자 의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조금은 더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스탠스가 더 강한 이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모기지를 얻지 못하고 파월 때문에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다. 그는 정말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 SNS에서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연준 의장, 이 지명 이사뿐만이 아니라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 휴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3자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러시아에게 계속해서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니까요.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전역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양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계속해서 좀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안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의 직후에는 두 번째 회담이 첫 번째보다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2차 회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평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특히나 크림반도와 동부의 돈바스 전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포기하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확고한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정상들은 휴전이 성사가 되더라도 강력한 안보 보장은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3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들 지금 이 국가 안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좀 팽팽한 상황이니까요. 지켜보시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블리시라는 이 기업입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리시가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더 뜨거운 상황에서 이런 블리시의 상장이 더 투심을 살아나게 만든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지금 누적 거래량 1조 2,500억 달러가 지금 들어온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요. 블리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인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 코인 데스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 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압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이 실적이 또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리시 주가가 90달러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143% 급증한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11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130%까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위로 올랐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클이 또 상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정책 속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 그 거래소 관련된 이런 상장 기업들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계속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IPO, 이 블리시가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내일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퀄컴까지 확보 시 파운드리 승부처 굿이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퀄컴의 파운드리까지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추가 사업 기회까지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재용 삼성 회장의 현재 이렇게 미국 체류의 의의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미국 체류는 처음 출국 목적이었던 한미 간 반도체, 관세 문제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추가 협력의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적인 방문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와 애플 수주가 성사된 가운데 이 퀄컴이나 AMD 같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도 파운드리 협력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퀄컴은 과거 삼성전자, 3나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살펴볼 때 이제 TSMC로 거래처를 옮겼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또 2나노 공정 수율을 개선을 하면서 다시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고객 확보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하고 또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함께 주목할 만한데요. 이 회장의 젠슨왕 CEO의 만남 여부가 현재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 퀄캐스트 단계인 이 HBM3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HBM4 공급 방안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중국향 또 AI 칩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의 HBM 공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향 AI 칩 수요가 늘어날수록 삼성의 HBM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 규모나 또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만간 HBM3 12단 약 3만 개에서 5만 개 수준의 공급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퀄컴이라든지 AMD 같은 이런 기업들과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협력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신성장에 대한 산업에도 이제 투자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또 더불어서 이 AI와 공조, 그리고 로봇과 전장, 핀테크, 이런 헬스케어까지 더불어서 신성장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M&A 및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도 관련 분야 기업 인수에 나섰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는 가시화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재용 회장의 미국 체류는 단순한 통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확보, 또 첨단 반도체 공급 확대, 나아가서 신성장 분야의 투자까지 이뤄진 복합적인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기업과 추가적인 계약을 맺고 또 신사업 M&A가 진행될지에 따라 삼성전자뿐 아니라 관련 소부장, 또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 행정적 의미를 넘어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적 재편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어떠한 큰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단순한 관세 협상 지원을 넘어서서 M&A뿐만이 아니라 이 신성장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모멘텀을 계속 결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콤비 불붙다 조선 강국 재등장이라는 댓글입니다. 한미 콤비 또 조선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마스크 프로젝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외교부 조현 장관과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울산의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방문에 대한 의미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방문을 넘어서 숨겨진 의미까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번 일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현장 시찰이 아니라 실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한 구조로 점검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먼저 배경부터 정리해 보자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 기업의 기술력과 또 생산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입니다. 현재 HD현대가 이미 미국 해군 이 MRO 사업을 수주한 상황에서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히 수주 확인을 넘어 실제 기술 이전과 또 인력 배치,
그리고 장비 운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또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이런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더욱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조선업 협력이 동맹 발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조선 기업들은 단순히 해외 수주를 넘어서 글로벌 군수 및 상업 조선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MRO 수주 진행 상황뿐 아니라 인력 교류, 그리고 기술 이전, 생산 효율화 등 이런 실무적인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하면서요. 양국 협력이 말이 아닌 현재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조선업들의 긍정적인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마스카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뿐만이 아니라 국내 조선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수주를 넘어서 이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또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HD현대는 이번 MRO 수주를 기반으로 미국과 또 기술 및 인력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국 해군뿐 아니라 민간 상업 조선 분야까지 이런 협력의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과 외교, 그리고 재정이 한데 연결된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해볼 만하고요. 이는 국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해외 수주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조선업의 신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핵심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내 조선 기업들은 안정적인 장기 매출 확보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첨단 조선 기술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표준, 그리고 인력 교육,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등 여러 다층적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순 수익뿐 아니라 또 산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 이번 현장 방문의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실제 행동 계획으로 연결을 하고 또 국내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또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아무래도 MRO 사업에 대한 수주를 넘어서서 기술에 대해서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정책 지원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ESS가 핵심이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2차 전지의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2차 전지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댓글이 갈수록 좀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수요 부진과 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장기간 침체를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ESS 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속도가 더딘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산업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SK온은 미국에서 이 LFP ESS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기존 EV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수주를 확보하고 또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했죠. 여기에 또 실적 개선도 사실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의 4배 수준인 490억 원을 기록했고 또 LG 에너지넷솔루션의 경우에도 3,150원 예상에서 4,922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SK온 역시 적자를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EV 보조금 폐지 등 이 정책 변화는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어떠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ESS와 실적, 또 정책적인 호재가 겹치면서 현재 2차 전지 업종은 장기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배터리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ESS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SS 수요 증가가 이제는 주가의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ESS의 수요 증가는 단순히 또 매출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58.4% 정도의 고율 관세를 또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이 국내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현재 이 기회를 활용해서 ESS 시장 투자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K온은 미국 내 잠재 고객사와 또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요. 삼성 SDI도 기존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서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이미 6조 원 규모의 테슬라 ESS 수주를 확보하고 또 AMPC 세액 공제를 받는 미국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런 ESS 확대는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또 업종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이끄는 새로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습니다. 미국 EV 보조금 폐지나 자금 조달 문제 등은 여전히 주가의 변동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ESS 수요 증가와 또 정책적인 호재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업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살아났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중국산 ESS 배터리에 고율 관세 부과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규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거점으로 키우겠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어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어떤 소식인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강 50% 관세 타격인데요. 아무래도 중소업체들이 좀 타격에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취임 70일 만에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AI, 바이오, 에너지 등 6대 전략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름이 바로 ABCDEF 분야라고 하는데요. 규제 제로화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꼽은 이 6대 전략 산업은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법에서 금지한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장벽이 확 낮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을 더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차세대 AI 반도체와 원천 기술의 확보,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좀 큽니다. AI와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분야는 세계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또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법에서 금지한 것만 빼고는 쉽게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A, B, C, D, E, F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정책을 키우겠다라는 모멘텀이니까 이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또 어떻게 조성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자금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첨단혁신산업펀드입니다. 산업은행 기금에 민간 자금을 더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AI와 로봇, 방산 같은 전략 산업들에다가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핵심 인프라에도 투자가 되고요. 다음은 미래성장펀드입니다. 국민과 금융사, 연기금이 함께 출자해서 초기 벤처기업들을 키우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펀드에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말한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 혁신 거점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경제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큰 펀드는 산업 전반에 돈이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요. 투자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되려면 자금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좀 자금을 돌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산업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데요. 중요한 축으로 지금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5극 3특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는 걸 말하고요. 각 권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역에서는 반도체, 또 다른 권역에서는 재생에너지처럼 이렇게 첨단 산업을 나눠서 키우자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산업 거점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으로 조정을 하면서 지방 재정을 더 늘리고요. 중앙 권한을 이제는 지방으로 넘겨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지역 산업이 살아나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수 시장 규모도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이전과 투자에는 당연히 재정 부담이 뒤따르게 될 거고요. 지역별 산업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바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70일 만에 이렇게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계획을 내놨는데요. AI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대규모 투자와 또 지역 균형 발전까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실제 성과가 이뤄지게 될지 이 시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무역위원회가 BOE의 기술 탈취를 인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12D 이 패널 수입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강한 주가 흐름까지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CC
ITC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내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송에서 이 중국의 BOE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결을 내린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년 8개월 동안 이 BOE의 OLED 패널을 미국에 들여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모두 합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즉 빼돌린 기술로 얻은 부당이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ITC는 여기에 더해서 BOE 본사와 또 미국 현지 법인의 마케팅, 판매, 광고와 재고 판매 등 영업활동 전반도 금지를 한 상태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수입을 막는 걸 넘어서서 미국에서의 영업 자체를 아예 봉쇄를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초강력 조치로 인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이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강하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BOE 아무래도 좀 사실상 퇴출이나 다름없는 개념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완제품 형태로 들어가는 OLED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슈인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같은 제품에는 OLED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BOE가 이런 아이폰 같은 제품의 OLED 제품 공급을 당장은 일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BOE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OLED 패널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완제품에 이미 장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BOE가 중국에서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고 그 패널이 장착된 아이폰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조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다만 상황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BOE는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됐고요. 이렇게 샘플 제공이나 신규 고객사 발굴이 막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기술 탈취 판결을 받은 업체와는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BOE 자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OLED의 일부 공급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처를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아무래도 좀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판결로 인해서 이런 반사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가장 큰 수혜를 한번 꼽아보자면 아이폰용 OLED 시장에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이폰 OLED 패널 점유율을 살펴보시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중국의 BOE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플래그십 모델에는 삼성과 LG 패널을 사용해왔고 또 중저가 모델에는 BOE 패널을 배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BOE의 점유율이 줄게 된다면 그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 중국 BOE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수년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조치로 인해서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일으켜냈고요.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내 OLED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쯤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또 이후 애플의 공급 전략 변화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후장에서는 OLED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24%, LG 디스플레이도 22%에 급등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OLED 이 섹터 안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철강 업계들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것까지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인상 이후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보낸 철강 수출량을 살펴보시면 약 18만 8천 톤 가량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월간 수출량이 20만 톤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건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약 22%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산 철강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철강 수출 1위 국가이자 전체 수출 물량의 13%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관세가 25%일 때는 현지 바이어와 가격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50%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가격 경쟁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나 미국 비중이 큰 중소 철강사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처럼 좀 대형 철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1%에서 3%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강관이나 송유관처럼 특정 품목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가공업체의 경우에는요, 미국 매출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관세가 장기화된다면 일부 업체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철강 업계들 또 다른 악재가 생겼습니다. 요즘 철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산 철근이 값싼 가격을 무기로 해서 빠르게 좀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이중 악재가 겹친 셈입니다. 관세로 인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철근 가격이 내리게 되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달 초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이 톤당 7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철강사들이 원가 보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75만 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사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4월에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감산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5월에는 잠시 75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6월 초에는 73만 5천 원, 7월 초에는 73만 원, 그리고 8월 초에는 72만 원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꼽아본다면 일본산 철근이 되겠습니다. 7월 한 달 수입량이 11,000톤을 넘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는 수치입니다. 평균 수입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톤당 64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중국산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자국 내수 부진과 재고 부담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덤핑 가격으로 한국 시장의 물량을 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산 철근 수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산 수입량을 살펴보면 4,400톤으로 1년 전보다 8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철강사들의 감산만으로는 가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철강업계들의 공통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쟁도 계속해서 좀 치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산 그리고 중국산까지 계속해서 수입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근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조금은 값싼 철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 철강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철강업계들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나섰는데요. 우선 K스틸법을 살펴보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과 저탄소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가 됐고요.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탈탄소 철강 기술 특구를 지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같은 규제 완화로 업계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미국이 50% 고유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으로 산업 경쟁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여야가 모두 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빠르면 오는 21일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다만 법안 소위 일정과 다른 안건들도 우선순위가 좀 변수입니다. 그래도 초당적인 합의와 산업계 긴급 지원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처리 속도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철강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걸고 있는 K스틸법. 아무래도 이러한 법안들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